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아프리카 르완다와 우간다. 맨발의 아이들이 물을 받으러 플라스틱 통을 들고 매일 수십 리를 걷는다. 그나마도 하루에 주어지는 물의 양은 2리터 남짓. 그 물로 온 가족이 하루를 견뎌야 한다. 동남아시아와 동부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대규모 폭우로 강이 범람하고 도로가 유실되고 산사태가 일어난다.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심지어 수많은 사망자도 생겨난다. 잦아진 폭우와 함께 갈수록 물 부족에 시달리는 기현상.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촌의 심각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물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실천이 필요하다. 도심에 비가 내린다. 내리는 비는 거리를 적시고 가로수를 적시고 여름 햇살에 메말랐던 도심 곳곳을 적신다. 그리고 비는 우리의 마음을 적시기도 한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이처럼 비는 낭만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서울에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하늘은 온통 먹구름뿐입니다. 미처 우산도 챙기지 못한 행인들은 당황합니다. 때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주는 무서운 재앙이 되기도 한다. 비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지름 0.2mm 이상의 물방울이 되어 지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약 10만 개의 구름방울이 뭉쳐 하나의 방울로 떨어지는 비는 자연계의 물순환 과정을 통해 지구에 머물고 있다. 물이 해양과 지표면으로부터 증발되고 증발된 수증기가 거대한 공기 덩어리의 형태로 상승, 이동, 응결되는 과정을 통해 지표면에 이르렀다가 하천수와 지하수로 이동하여 다시 바다에 이르는 연속적인 과정을 물순환이라고 한다. 하지만 도시에서는 이런 자연적인 물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를 일으킨다. 토양 대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지표를 덮고 있는 도시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환경이다. 녹지와 자연 지반이 훼손되면서 도심지 내의 증발 산량도 줄어든다. 빗물의 침투, 유출, 증발, 이 셋의 적절한 비율이 깨지면서 자연스럽게 순환되던 물의 흐름 역시 깨지게 된 것이다. 물순환이 깨지면서 생긴 영향은 고스란히 사람의 몫으로 돌아온다. 단시간에 쏟아지는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형 홍수, 지하수 고갈로 인해 메말라버린 하천, 갑작스런 단수와 한여름밤 도시의 열섬 현상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도시형 홍수는 자연스러운 물순환이 깨지면서 일어나는 현상 중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다. 3년 전 서울 광화문 일대와 강남역 주변에서 일어난 물난리도 표면적으로는 여름철 집중호우가 원인이었지만 도시화로 인해 물순환 체계가 깨어진 것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일단 강수량의 부분에 있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수량이 발생하는 시기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게 발생을 하게 돼서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의 강수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광거량의 한계를 벗어나는 상황 때문에 이런 도심 침수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도심지에서 그런 하수량의 광거가 오버될 수 있는 그 양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이유 자체가 그 도심지의 무차별한 개발 그리고 불투수 포장면의 그
증가로 인해서 도심지 내에서 유출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도시의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서울은 한 방울의 빗물도 땅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불투수층 면적의 비율이 1962년 7.8%에서 점점 증가해 2009년에는 47.7%에 이르고 있다. 주변의 산과 하천 면적을 빼고 도시 지역으로 한정한다면 불투수 면적은 85%를 넘는다. 일반적으로 토양 위에 비가 내리면 빗물은 땅으로 흡수되어 지하수가 된다. 하지만 아스팔트 위에서는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해 지하수의 수위도 점점 낮아지게 된다. 자연 상태의 집안에서는 약 40%의 증발산과 50%의 침투, 10%만이 지표면을 따라 유출된다. 하지만 불투수 포정률이 증가하게 되면 약 25%의 증발산과 25%의 침투, 50% 이상의 유출이 발생한다. 이러한 유출량이 일시에 하천으로 유입돼 하류 지역에서 범람하는 것이다. 물순환이 깨지면서 생긴 물 문제는 사람들에게 빗물은 흘려버려야 할 것,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 등 빗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빗물은 모든 수자원의 근본이며 엄청난 가치를 지닌 하늘의 선물이다. 특히 봄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겨울에 갈수기 때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댐이나 저수지에 물이 모이게 된 그 수자원 확보적인 측면, 또 봄철에 황사 같은 대기질이 악화됐을 때 비가 내림으로써 세정 효과, 대기질 개선 효과죠. 그다음 세 번째는 산불 예방 효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봄철에 가뭄을 겪는 이제 국민들이 있을 때 비가 내림으로써 어떤 가뭄 피해 경감, 크게 어떤 네 가지 측면에서 어떤 봄비의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장마 기간의 강우량도 이랬던 그 대기질 개선 효과에 크게 기여하는 거로 이렇게 분석되었습니다. 이 같은 빗물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분석한 기상청의 연구 결과가 있다. 수자원으로서의 봄비 1mm는 7억 원에 이르고 대기가 깨끗해지는 효과 비용이 더해지면 약 213억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결과다. 여기에 산불 예방 효과와 가뭄 피해 경감 효과를 더한다면 빗물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 빙설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빗물만이 수자원의 원천이다. 이는 빗물의 중요성과 경제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전체 강수량은 풍부한 편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름철인 7, 8월에 집중된다는 데 있다. 국가적인 빗물 활용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자. 강수량이 연중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빗물 관리가 용이한 편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치수 정책은 대부분 댐에 의존해왔다. 비가 많이 왔을 때 모아두었다가 물이 부족할 때 방출해 사용하는 것이 댐의 원리로 집중형 물관리의 기본 방식이다. 하지만 강우 패턴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정은 달라진다. 최근 들어서 어떤 집중호우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건 맞고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 같은 경우에 한 60회 정도의 집중호우가 발생했던 게 2000년대 들어오면 2011년도죠. 그때는 뭐 한 133회로 한 60% 이상 증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점차 늘어가는 집중호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도 고난도의 물관리가 필요하고 그 하나로 기존의 집중형 관리가 아닌 분산형 관리를 제안하고 있다. 실질적인 무슨 거대한 토목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접근되는 게 아니라 각각 대지만의 투수성 포장을 늘려준다든지 옥상 녹화를 적용을 한다든지 저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각각의 그 대지 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화시켜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분산식 빗물관리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빗물 관리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이를 위해 연구활동을 벌여온 곳이 있다.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국내 유일의 빗물연구센터다. 빗물연구센터는
이름 그대로 빗물을 연구하는 곳. 그래서일까 빗물연구센터가 있는 이 건물은 그 자체가 빗물연구소다. 건물 입구에 있는 빗물 저금통은 빗물을 활용한 시설로 비가 내릴 때 빗물을 받아두는 항아리다. 빗물 저금통의 원리는 간단하다. 건물 위로 내리는 빗물은 일반적으로 홈통을 타고 하수도로 버려지지만 빗물 저금통은 그 빗물을 모을 수 있도록 홈통에 작은 구멍을 뚫어 거름망과 호스를 항아리에 연결한 것이다. 비가 많이 내렸을 경우 그 내린 빗물은 모두 하수관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럼 도시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 내리는 빗물을 건물에서 저금통에 각각 모으면은 그 도시 홍수를 막을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빗물 항아리의 용량은 260리터. 시간당 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경우 4-5시간 안에 빗물 항아리는 가득 차게 된다. 그냥 두면 홈통을 통해 하수구로 흘러가겠지만 이렇게 모인 빗물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 건물에 설치된 홈통 하나당 1년에 대략 130톤의 물이 흘러든다고 볼 때 1톤짜리 빗물 저금통으로 1년에 약 100톤 정도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 10개의 홈통이 있다면 1년에 1000톤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빗물에 대한 인식이 걸림돌이 된다. 필요 없는 물? 좀 버려지는 물이잖아요. 홍수도 유발하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 공기가 되게 좀 오염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오염돼 있으니까 좀 별로 쓸모가 있을 거란 생각하지 않아요. 빗물은 오염된 물이라는 생각, 특히 많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산성비에 대한 오해는 빗물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 실제 빗물의 산성들을 알아보기 위해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용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빗물의 산성도와 비교해볼 대상은 우리가 흔히 마시는 콜라와 오렌지 주스, 여기에 시중에 파는 일반 샴푸도 포함시켰다. 수돗물 역시 그 비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빗물은 받아서 저장한 빗물을 대상으로 했다. 빗물, 수돗물, 콜라, 오렌지 주스, 샴푸까지 이 5가지를 대상으로 각각의 산성도를 측정해 보았다. 리트머스 시험지는 염기성을 만나면 푸른색을, 산성을 만나면 붉은색을 띈다. 빗물을 제외한 각각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가 보았다. 콜라와 오렌지 주스의 경우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다. 샴푸 역시 약한 붉은색을 띈다. 그렇다면 받아둔 빗물은 어떨까?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그면 색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산성도를 pH 수치로 나타낸 결과다. 수치가 낮을수록 산성에 가깝다. 빗물의 경우 pH 6.7로 수치상으로는 중성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빗물이 산성의 영역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워낙 깨끗하다 보니까 지표면이라든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에 닿으면은 또 바로 염기성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저장이 되게 되면은 또 중화가 되고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빗물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이 없어가지고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쉽게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는 산성을 띠지만 내리면서 외부의 영향을 받아 중화되고 또 저장 과정을 통해서도 중화된다. 때문에 빗물은 각종 생활용수는 물론 처리 과정을 거친다면 식수로도 쓸 수 있다. 빗물연구센터가 있는 건물에는 또 하나 특별한 빗물 활용 시설이 있다. 받은 빗물을 조경용수로 사용해 가꾸고 있는 옥상 정원이다. 빗물연구센터는 건물 옥상의 절반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꽃밭, 나무정원, 잔디밭,
텃밭으로 조성했다. 처음 옥상 정원을 만들게 된 계기는 도시 홍수를 줄이고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는 옥상 정원의 녹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실험을 위해서였다. 이곳 옥상 정원은 오목한 바닥 구조로 최대한 많은 양의 빗물을 모으고 빗물의 증발산을 이용해서 건물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일반적인 옥상 정원은 가운데가 높고 가장자리가 낮은 볼록형 구조다. 그에 반해 이곳 옥상 정원은 물을 모을 수 있도록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고 가장자리가 높은 오목형 구조다. 오목형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같은 면적당 조리할 수 있는 양이 50톤으로 늘어나 물을 천천히 빠지게 함으로써 집중호우에도 도시홍수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각각의 옥상 정원에서 빗물을 100mm 정도까지 잡아줄 수 있다면은 옥상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 도시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 빗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도시 하부 쪽에서 홍수가 발생할 확률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건물에 옥상 정원이 설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홍수 저감 효과가 더 커지면서 홍수 저감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상 정원을 시공할 때 홈이 많은 배수판을 설치하고 바닥의 구조를 오목형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루 40mm의 빗물을 잡아둘 수 있다. 때문에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을 최대한 머금을 수 있고 비가 오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증발산이 이루어진다. 옥상이 녹지로 바뀌면서 덤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또 있다. 냉방 에너지의 절감 효과다. 네, 실제로 저희가 측정을 해본 결과 한여름철 옥상 표면의 온도는 55도에서 60도 가까이 올라가는데요. 옥상 녹화를 하고 나서의 표면 온도는 25도에서 28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만큼의 내부 온도에서 건물 내부 온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 온도 차이가 2도에서 3도 정도 차이가 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에어컨 사용량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은 자연의 식물에게도 생명수다.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물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빗물은 식물의 생장에 좋은 물이다. 오염물질과 미생물을 소독하는 염소 성분이 있는 수돗물은 산화력이 강해 식물이 포함하고 있는 비타민을 파괴하고 생장을 저해한다. 이에 비해 빗물에는 공기 중에 풍부한 질소와 산소 성분이 녹아있고 특히 번개가 칠 경우 공기 중에 유리 질소가 빗물과 결합해 만들어낸 성분은 식물의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빗물연구센터는 빗물 자원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빗물 침투 기술을 연구하는 일도 그중 하나다. 빗물 침투 기술은 지하수 고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빗물을 인위적으로 토양 속으로 침투시켜주는 기술이다. 빗물이 일시적으로 저장되었다가 토양 아래로 침투되도록 설계된 구조물을 땅에 설치한 구조형 침투 기술의 예다. 이 기술은 도시화 진행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과 하천 건천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빗물연구센터의 빗물연구는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 그중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주상복합 건물에 설계한 빗물 이용 시설은 국제무렵회 IWA에서도 인정한 사례로 손꼽힌다. 세계 최대의 다목적 빗물관리 시스템으로 지붕면과 대지면에서 집수한 빗물을 지하 3층에 있는 3,000톤 규모의 빗물 저장 탱크에 저장할 수 있다. 1,000톤씩 각각 저장된 빗물을 조경용수, 생활용수, 비상용수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물 절약은 물론 홍수 예방까지 할 수 있다. 빗물은 섬마을의 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빗물연구센터가 지원했던 전북 신안군 기도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기도는 상수도 보급이 어려워 식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공급에도 문제가 많았던 섬이다. 하지만 빗물연구센터가 설치한 빗물 이용 시설을 통해 물 자급률 100%를 달성했다. 3.8톤 규모의 저장 시설을 만들고 펌프로 지상으로 이렇게
올려서 UV로 처리를, 자외선 처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식수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게 됐고 100% 물 작업률을 이루게 됐죠. 이처럼 빗물 활용에 대한 연구와 성과물이 드러나면서 각 시에서도 빗물을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부터 빗물 활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빗물관리 조례와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빗물 활용 움직임은 빗물 가두고 머금기 사업으로 이어져 진행되고 있다. 예, 저희는 이제 빗물을 단순히 가둬서 저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빗물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자연 상태의 이제 물 순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빗물이 침투될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건물 안에서도 빗물은 활용되고 있다. 서울광장의 잔디밭과 옥상 정원 등의 조경 용수를 기존의 상수도 대신 빗물로 모두 대체했다. 여름철에도 시원함을 안겨주는 휴식 공간. 이곳 역시 빗물이 쓰이는 곳이다. 벽천 분수에 사용되는 이 물도 모아둔 빗물을 처리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데에는 지하에 빗물 저류조 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빗물 저류조에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은 286톤. 이 중 실제 저장되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약 150톤 정도다. 건물 지붕으로 떨어지는 빗물에는 큰 덩어리의 이물질이 섞여 있기 마련인데 큰 이물질을 1차 스크린조에서 걸러낸 다음 활성탄 여과기를 거쳐 또 한 번 수질을 정화한다. 실제 빗물 저류조에 저장된 빗물의 수질을 육안으로 살펴보았다. 이물질이 전혀 없는 맑고 깨끗한 물이다. 두 번의 여과 과정을 거치는 한편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통해 빗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의 수질 관리는 철저하다. 한 번 저장한 물은 수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5일을 주기로 교체하고 있다. 수질하면 또 굉장히 깨끗해요. 전부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은 이걸 폐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빗물 저류조에 저장된 물은 펌프를 이용해 지상으로 끌어올려 필요한 곳곳에 사용된다. 떨어진 빗물을 직접 활용한다는 점에서 빗물 활용은 친환경적이며 수돗물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크다.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빗물 이용 시설 민간 지원을 통해 빗물 이용의 저변 확대를 꾀하고 있다. 빗물 이용 시설 설치 지원 대상은 이제 그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을 소유하고 계신 이제 건축주께서 그 신청을 하시면 이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이제 90%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이제 빗물 이용 시설 보급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많은 이제 빗물 이용 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빗물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한 자동차 정비업체다. 차량 내 엔진 청소가 한창이다. 자동차 정비와 세척에 사용되는 물의 양이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 황영길 씨는 물 걱정이 없다. 수돗물이 아닌 빗물을 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그 엔진룸 세차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공장 바닥 세차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자동차 냉각수, 그러니까 부동의 원액과 혼합한다든가 등 여러 한 6, 7군데를 쓰고 있는데요. 건물 옥상에 있는 빗물 저장 탱크. 8톤 정도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다.
쓸모가 없어진 화장실 정화조를 어떻게 활용해볼까 생각하던 중 빗물 저장 시설을 생각해낸 황영길 씨.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물을 저장 탱크에 모은 뒤 다시 배관을 타고 건물 곳곳에 설치된 장비로 이동시켜 빗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물이 저기 물이에요. 우수예요. 화장실 용수까지 모두 빗물을 쓰고 있다. 화장실 용수, 조경 용수, 세척 용수 등 하루 300리터의 빗물을 활용하면서 황영길 씨의 빗물 경제학이 시작됐다. 공중 장소는 빗물을 활용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입에 대지 않는 장소, 그런 장소는 빗물을 활용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시립창동 문화체육센터. 건물의 천장이 유리돔으로 되어 있다. 한여름 오후의 태양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유리돔의 표면 온도는 무려 50도에 가깝다. 유리돔 건물의 실내 온도 역시 태양 복사열에 의한 온실 효과로 높아진다. 여기에 스프링클러가 작동된다. 유리돔 위로 시원하게 쏟아진 물이 표면을 적시면서 유리돔의 표면 온도를 낮춰준다. 스프링클러 작동 후 다시 재본 유리돔의 표면 온도는 33도. 20도 가까이 낮아진 수치다. 유리돔의 표면 온도를 낮춰주는 스프링클러. 여기에 사용된 물 또한 빗물이다. 빗물을 이용한 살수 장비는 태양열로 달궈진 유리돔의 표면 열기를 모아둔 빗물을 살수에 낮추는 시설로 유리돔 표면 열기를 식힘으로써 건물 안 실내 온도도 낮출 수 있는 일종의 냉각 시설인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 유리는 진공 폐화 유리이기 때문에 열 전도율 자체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외피가 냉각이 되더라도 내피까지 영향을 주는 거는 실제적으로 측정한 결과 한 7도씨 정도 낮춰지는 결과를 보였고요. 시립창동 문화체육센터의 빗물 이용 설비는 올해 초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여기 보시는 이 탱크가 이제 그 빗물 저장조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빗물이 이 저장조로 유입이 돼서 1차적으로 여기서 침전이 이루어지고, 침전이 이루어진 물은 반대편 저루조로 넘어가서 펌핑에 의해서 이제 공급처로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빗물의 집수 장소는 체육관 지붕이다. 지붕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 1차로 발생한 빗물은 흘려보낸 뒤 0.28mm의 입자를 90% 이상 걸러주는 여과기를 거쳐 지하의 빗물 집수 탱크로 보내지는 시스템이다. 이런 모든 과정은 빗물 자동 제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방제실의 자동 제어 모니터에서 자동을 선택하면 빗물 집수가 이루어지는데 3월부터 11월까지 비가 오는 날 이루어진다. 모인 빗물은 유리돔의 살수 용수 외에도 화장실 용수, 그 외 조경 용수로 사용돼 연간 1000톤 정도의 상수도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와 함께 수원시도 최근 메인시티를 선언하며 빗물 자원화에 앞장서고 있다. 인구 116만 명의 도시 수원. 이곳에서 연간 소비되는 상수도 양은 무려 1억 1100만 톤에 이른다. 수원시의 빗물 사용과 관련한 통계다. 수원시의 연간 강우량은 1.6억 톤이지만 빗물 이용은 1% 미만으로 빗물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수준이다. 또한 전국의 물 자급률이 평균 72%인데 비해 수원은 10.9%에 불과 낮은 물 자급률을 보였다. 빗물 이용을 늘린다면 물 자급률을 5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원시는 다양한 빗물 사업을 펼치고 있다.
빗물의 활용 사례를 가깝게는 수원시청사 옥상 공간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옥상 정원의 조경용수로 쓰이는 빗물 저장고. 기존에 사용하던 물탱크를 새롭게 디자인해 재탄생시킨 빗물 저금통이다. 급수 사정이 안 좋을 때는 3층 이상 건물에는 다 옥상 물탱크를 설치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수압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3층에서 4층 이상으로 완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그 물탱크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 물탱크를 그냥 방치돼서 옥상에 파랗게 그냥 있는 거를 이제 어떻게 좀 재활용할까. 물탱크 처리 비용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물탱크에 간단한 집수 장치를 설치, 빗물 저장고를 만든 것인데 이 빗물 저장고는 현재 특허 출원까지 마친 상태다. 빗물 저장고를 통해 나오는 물은 여과 장치를 거친 깨끗한 물이다. 빗물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깨끗합니다. 예전에는 이 빗물을 다 먹고 목욕하고 빨래하고 다 하던 시절이고 지금 이제 상수도가 공급되니까 또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 빗물이 이 통은 필터링 장치를 통해 미세 이물질은 모두 제거되고 그 외 이물질 역시 저장고 속 필터링을 거쳐 정화된다. 빗물 저장고는 수원시 주민들의 집 마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마당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 김은자 씨. 빗물 활용과 관련한 주민 지원 사업에 신청해 빗물 항아리를 사용하고 있다. 빗물 항아리는 수원시에서 올해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보급형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빗물 저장고다. 1톤을 기준으로 설치에 드는 비용은 약 350만 원. 설치 비용의 90%를 수원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1억 원 예산을 확보해갖고 그 기존 주택이나 교육시설에 1, 2톤 규모의 빗물 이용 시설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걸 접수를 받아갖고 저희가 그 현장을 실사를 해서 활용도나 아니면은 그 현장 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그 중에서 한 30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23군데를 선정을 해서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례 써야 되겠네. 아끼지 말고 빗물이 좀 아까운데. 이래서 인데? 빗물 항아리는 일반 주택이나 소규모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빗물 활용법으로 가정 내 생활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쓰이는데 집중호우 시 침수 방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일단은 저희가 지층이 있어갖고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면 위험해요. 좀 위험한 것도 있어요. 갑자기 물이 많이 내려가다 보면 이제 하수구 같은 데 막혔을 경우에 지층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그게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고요. 또 빗물을 이렇게 화단 같은 데, 화분 같은 데 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수도 요금이 많이 안 나오니까 여러모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죠. 지난해 말 18톤 규모의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한 수원시 차량 등록 사업소. 하루 평균 방문객이 1,000명이 넘는 공공기관으로 월 평균 160톤의 물이 소비되는 곳이다. 이곳에 설치된 빗물 저류 시설은 가동 후 석 달 동안 약 277톤을 사용, 약 40% 이상의 빗물 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수원시 안에는 차량 등록 사업소와 같은 공공시설 51개소에서 약 5만 톤 규모의 빗물 저류 시설이 있다. 이제 처음에 내리는 빗물은 초기 빗물이라 해서 먼지나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물도 양도 얼마 안 되니까 그거는 바로 밑으로 떨어지게끔 돼 있고 물이 어느 정도 되면 회전력에 의해서 필터를 통과하게끔 그렇게 돼 있죠. 공공시설의 빗물 저류 시설 확대는 수원시 레인시티 사업의 중요한 과제인 동시에 분산형 빗물 관리를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 작은 빗물 시설이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큰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게 모였을 때
자연재해나 어떤 침수 피해 뭐 그런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빗물 저류 시설을 확충해 나갈 거고요. 수원 시내에 있는 또 다른 빗물 활용 현장을 찾았다. 영통구 고가차도 아래 녹지대. 얼마 전 수원시에서 콘크리트 보도 블록이었던 곳을 녹지 공간으로 조성한 곳이다. 녹지 공간을 조성해 놓고 보니 물을 대는데 문제가 있었다. 고가 아래에 있어 빗물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했다. 그 빗물을 이용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수돗물도 절약을 하게 되고, 만약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용수를 쓰게 된다면 지하수 고갈을 하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고가도로의 빗물 시설은 빗물 저류뿐만 아니라 하천과 토양 오염을 막는 2차적인 기능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 위에 떨어진 빗물은 차량 통행에 의해 오염된 물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빗물을 1차적으로 걸러 하천이나 토양으로 침수시킴으로써 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빗물을 따라 도로의 각종 오염물질이 강이나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또 하나의 장치로 나무여가 상자가 있다. 비가 올 때 통상적으로 우수관을 통해서 하천 위로 바로 빠지는데, 이 나무여가 상자에 빗물을 유입을 시켜서 저장을 했다가 그 저장된 빗물이 주변의 나무에도 수분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오염된 물질도 제거하고, 또 저장된 물은 지하로 함양돼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는 걸 방지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은 나무 화분 상자들이 빗물 저류, 오염원 제거 등을 통해 도시에 깨져버린 물순환을 제자리로 돌리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빗물의 자원화, 자연스러운 물순환의 회복,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물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다. 이를 위해 빗물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교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운동장 한 곳에 보이는 이 물탱크는 2톤 정도의 빗물을 수용할 수 있는 빗물 저장고다. 빗물은 어디로 가요? 하수도로 버려져요. 바로 그냥 하수도로 가서 바다로 바로 가죠. 그러면은 어디다 활용할 수 있어요? 마셔요? 화분에 물 주고 불났을 때 저장실 청소할 때. 국내의 한 환경재단이 수자원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해 빗물 학교란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 담고 있는 중이에요. 빗물이요. 빗물 왜 담아요? 식물에게 물 주려고요. 배운 대로 빗물을 활용해 보기로 하는 아이들. 각자 빗물을 가득 받아 아이들이 찾아간 곳은 학생들이 직접 가꾸고 있는 학교 안 텃밭이다. 쌈 채소를 비롯해 모두 6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 텃밭. 얼마 전까지 상수도를 사용해 길렀지만 지금은 빗물로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빗물을 사용해 봄으로써 아이들은 빗물의 이용 가치를 새롭게 느끼고 있었다. 빗물을 재생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 처음에는 그냥 쓸모없는 그냥 버리는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학교에서 그거 활용하니까 더 재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좋아요. 빗물이.
그 빗물 때문에 여러 가지 식물도 살 수 있고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빗물을 다시 재활용해서 쓰면은 물이 좀 더 낭비되지 않아서 물 부족 국가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자연을 순환하게 하는 힘이다. 그 시작이 되는 빛 또한 소중하게 여겨야 할 존재이며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풍부한 강수량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자원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자원, 이용해야 할 자원이라기보다는 관리해야 할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큰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빚어진 홍수와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빗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 빗물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빗물을 허투루 버리지 않고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한다면 빗물은 훌륭한 자원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비로소 빗물은 우리에게 하늘이 준 선물로 내릴 것이다.